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나 기구할 줄은, 아니, 이렇게나 드라마틱하게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돌이켜보면 제 삶은 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남자 때문에 꼬여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를 구원한 것도, 어쩌면 그 모든 굴곡진 삶의 끝에서 저를 일으켜 세운 것도 제 아들이었으니 참 아이러니하지요. 제 본명은 윤혜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이 곱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점쟁이에게 물어보니 도화살이 많아 평생 남자들과 얽힐 사주라고 했다더군요. 어머니는 그게 걱정되셨는지 제 이름을 윤혜임에서 윤호광이라고 남자처럼 바꿔버리셨습니다. 호광이라니요. 호랑이 회 빛광이라니. 남자 이름도 그런 남자 이름이 없었지요. 그 이름 때문에 저는 평생을 놀림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학교에서는 남자애들이 야, 호광아 하고 부르며 장난을 쳤고, 여자애들은 제 이름을 듣고는 킥킥거렸습니다. 이름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부터 제 인생에 남자가 뚝 끊긴 것 같았습니다. 눈이 나빠져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그랬지요. 어려운 살림 때문에 고등학교도 차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꼭 내 이름을 되찾아야지. 하지만 그때는 이름 개명이 지금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신청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해야만 했지요. 그렇게 윤호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직장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이름은 소나무였습니다. 이름 따라 고든 절개를 지킨다며 저를 꿰어 결혼했지만 행동은 이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평생 여자 문제로 저를 골치 아프게 했지요. 그래도 남편은 뻔뻔하게 자식 안 낳은 게 어디냐 뼈 우쭐해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어떻게든 이름을 바꿨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한 번 거절당한 이후로 평생을 호광으로 살았던 것이 제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아들에게는 떳떳한 엄마로 남을 수 있었으니 또 그것도 운명이었나 싶습니다. 저는 스레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소정혁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꾸 자기 이름을 기억에 남기고 싶다며 소낙이라고 짓자고 우겼지만, 제가 이름 때문에 평생 놀림받은 심정을 알기에 장명소에 가서 소정혁이라고 지었지요. 아들이 태어나고 소정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던 날, 장명소 역술가가 이리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님을 구해줄 것입니다.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저 덕담이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아들은 정말로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여자 문제로 평생을 제 맘고생시키더니 환갑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지요. 미운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제 아들의 아버지였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 간병하고 그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존경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엄마는 평생 바람 피운 아버지를 끝까지 정성 들여 병간호에서 보내요? 미운 양반이지만 그래도 네 아버지니까 나는 조강지처로서 예의를 다했을 뿐이다. 이래서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니까. 걱정 말아요, 엄마. 내가 아버지한테 속 끓인 거 효도해서 다 풀어줄 테니까. 말이라도 고맙다, 녀석아. 아들은 자기가 평생 저를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처럼 아들은 제 속을 썩인 적도 없었고 늘 효자였습니다.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아들 복은 있어서 좋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잠깐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잘못 겪어서 삐끗하는 바람에 좋은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머리가 비상한 편이라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꽤나 잘 되어 저는 아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나름 재산이 있었고 보험금으로 탈 것도 많았기에 아들 용돈이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넉넉하게 살았지요. 그렇게 뒤늦게나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계명이 좀 더 자유로워졌다며 제 이름을 원래 이름인 윤혜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40여 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은 순간 저는 마치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제 이름을 찾아서 도화살이 뻗쳤던지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남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와서 무슨 남자냐 싶었습니다. 병수발 할 것도 아니고 아들 부끄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자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제 결심이 무색하게도 저는 수영을 배우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준용이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분은 은행 지점장으로 있다가 은퇴를 했다고 하는데 저보다 3살이 어렸습니다. 자기가 저보다 어리면서도 저더러 귀엽다며 아기 취급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전 결혼한 적도 없고 첫사랑에 실패해서 혼자 살았어요. 혜임 씨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혜임 씨는 제 첫사랑을 닮았거든요. 준용 씨도 참. 준용 씨 기억 속의 첫사랑은 고운 모습일 텐데 전 주름이 많은 할머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눈에 혜임 씨는 소녀 같다니까요. 제 눈에는 애기예요, 애기. 어이구, 말이라도 고맙네요. 절 여자로 봐주는 사람은 준용 씨밖에 없네요. 그렇게 저는 그분과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고 조심스럽게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여자 뒤치다꺼리하고 등만 보면서 살다가 저를 사랑해주고 가꿔주는 사람을 만나니 이제야 여자의 행복을 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도 황혼의 남자복이 펴서 이제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싶을 때 그분이 제게 재혼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자기도 이제 사람으로서 행복을 찾고 싶다고 제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만큼 심장이 떨리고 황홀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귀한 사람이 된 것 같아 행복했고 저는 그분과 평생 함께하기로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도 제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제 재혼을 당연히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고생한 엄마가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걸 어느 자식이 반대하겠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그 사람 현준용 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 저를 얼마나 아껴주는지, 마치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미간을 찌푸린 채 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엄마, 그 사람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까지 생각하세요? 아들의 첫마디는 축하가 아닌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려니 생각하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혁아, 엄마도 나이가 있는데 사람을 허투루 보겠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은행 지점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인품도 훌륭해. 엄마 눈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요새 별별 인간들 많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사람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게 선입견대로 판단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제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사사건건 현준용 씨에 대해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용 씨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엿듣는가 하면 주말에 데이트라도 하고 들어오는 날에는 취조하듯 오늘은 어디서 뭘 했냐,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 고 캐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그런 행동이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걱정이 아니라 불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용 씨는 그런 제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정혁이를 따로 만나 식사도 대접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심을 다해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혁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준용 씨를 만나고 온 날이면 더 날카로워졌지요. 엄마, 저 사람 뭔가 이상해요. 말이 너무 번지르르하고 눈빛이 뭐랄까 진실해 보이지 않아요. 진짜 꼭 저 사람하고 만나야겠어요? 또 그 소리냐? 그만 좀 해라. 엄마 인생 엄마 마음대로 하게 좀 둬. 저는 아들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한없이 자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왜 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단둘이 저녁을 먹다가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준용 씨에게 받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걸 보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사준 거예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평생 아버지라는 남자한테 대었으면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실 거예요? 정말 그 나이에 병수발레 주러 재혼하시려는 거냐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병수발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남편 병수발만 하다가 이제 겨우 내 인생을 찾으려는데 제 아들이 제게 그런 험한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네가 엄마 고생한 걸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은 네 아버지랑 달라. 나를 여자로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라고. 존중이요?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기꾼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지 않니? 우리의 대화는 점점 언성 높은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저는 얼굴만 마주치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준용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햄씨,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정혁이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아들에 대한 원망만 더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알아보지 못할까? 혹시 나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재혼을 반대하는 건 아닐까? 남편이 남긴 유산과 보험금이 꽤 됐으니까요. 제가 재혼하면 그 재산이 전부 새아버지, 즉 준용 씨에게 갈까봐 걱정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효자들도 장가 갈 때 되면 다 변한다더라.
네 재산이 얼만데 아들 입장에선 불안할 수도 있지. 제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아들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돈을 걱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용 씨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결국은 제 돈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준용 씨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아들과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한 번은 준용 씨가 정혁이를 설득하겠다며 저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들은 준용 씨를 보자마자 소리를 쳤지요.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그만해. 너 뭐 하는 거야? 준용 씨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겨우 뜯어 말렸지요. 준용 씨는 상처받은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겠네요. 혜임씨 미안해요. 그렇게 준용 씨는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사람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아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준용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었지만 아들을 만난 것이 충격이었던지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제게 건네더라고요. 내 말 오해 말고 들어요. 그냥 다 미안해요. 내가 혜임씨를 욕심만 내질 않았어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용 씨? 미안해요. 어쩔 수 없이 혜임씨와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자식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으면서까지 행복해지고 싶지는 않아요. 혜임씨도 나중엔 날 원망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제게 두 번 다시 이런 행복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준용 씨. 내가 정혁이 설득할게요. 제발 나 떠나지 말아요. 어떻게 설득해요, 그 친구를. 이미 날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던데. 내 아들이에요.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 준용 씨는 걱정 말아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랑 헤어진다는 소리 말아요. 그렇게 그 사람과 전화를 끊고 저는 아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혁아, 더 이상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라. 이건 내 인생이야. 엄마도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었는지를요. 저는 그저 제 행복을 방해하는 아들이 밉고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얼음장 같은 공기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요. 밥도 따로 먹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준용 씨를 만나러 나갈 때면 아들은 보란 듯이 현관문이 부서져라 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무렵 아들에게 결혼할 여자가 생겼습니다. 참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며느리감을 보고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제 내 아들도 짝을 만났으니 내 걱정은 좀 덜 하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상황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그 아가씨를 만난 이후로 제 재혼에 대한 반대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자꾸 아들이 그러니 저는 여자가 생기면 효자 아들도 변한다더니
딱 그 짝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아들의 뜻이 아니라 분명 그 아가씨가 아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재산을 탐내서 제가 재혼하면 한 푼도 못 받을까봐 아들을 부추겨 제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요. 그런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아가씨를 따로 만나 넌지시 떠보기도 했습니다. 아가씨는 우리 정혁이가 엄마 재혼하는 거 계속 반대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물었지요. 며느리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혁 씨는 그냥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뜻은 정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이 제 귀에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구나. 저는 아들을 미워하기 지치니 그 아가씨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게도 저도 결혼할 여자, 지금 그 아가씨 말고 다른 여자 알아보라고 했고 아들과 점점 더 싸웠지요. 저도 제 심정 똑같이 느껴보고 당해보란 의미였습니다. 준용 씨는 이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었습니다. 제가 아들 문제로 속상해할 때마다 그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혜임씨,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잘해서 정혁이가 나를 믿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준용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의 내 편은 오직 이 사람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아들을 완전히 등지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아무리 다 큰 자식이라지만 제게는 아직도 품 안에 보듬어야 할 어린아이 같았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자식이라 더 애틋했는지도 모릅니다. 준용 씨도 버릴 수 없고 아들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제가 계속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아들은 어느 날 제게 폭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거실 소파에 저를 앉혀놓고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그 사람이 좋으세요? 저보다 어머니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보다 더요? 저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보니 그 안에 깊은 슬픔이 고여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준용 씨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본 아들은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어머니 전 재산 저한테 다 주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집, 보험금, 예금까지 전부 다요. 그럼 어머니 그 사람한테 보내드릴게요. 깨끗하게요. 뭐라고?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그동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서운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니? 엄마가 평생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선택하세요, 어머니. 돈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준용 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그깟 돈 없어도 나는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저는 아들도 그 남자도 둘 다 버릴 수 없었기에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그 남자를 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 아들도 더 이상 불만이 없을 것이고 저는 자유롭게 준용 씨와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말로 아들과 함께 은행과 법무사를 찾아다니며 모든 재산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이것이 제 행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녀석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는 그저 텅 빈 표정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의 의미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제 손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를 아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나니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이제 준용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준용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 걸림돌은 아무것도 없다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왔으니 우리 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용 씨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혜임 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재산을 전부 다 아드님께 주고 오셨다고요? 아니, 저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들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했으니 그가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용 씨, 이제 정혁이도 더는 우리 관계를 반대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전 재산을... 일단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는 그렇게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고 그건 그저 제 착각일 뿐이라고 애써 생각했지요. 그날 이후 준용 씨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오던 연락은 뜸해졌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끊기 일쑤였습니다. 어렵게 약속을 잡아 만나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지도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지도 않았지요. 대신 그 사람은 이후로 돈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임 씨, 사실 제가 요즘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아는 사람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는데 혜임 씨는 여윳돈 같은 거 없으세요? 저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왔다고 지금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 거 알잖냐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니면 아드님한테 좀 빌려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어차피 당신 돈이었잖아요. 그리 묻기도 했습니다. 아들과는 이제 거의 남처럼 지내는데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 그는 더 이상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금세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걸까? 이 사람이 변한 걸까? 하지만 애써 그런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아니야,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그럴 거야.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영을 같이 다니던 친구였는데 목소리가 무척이나 다급했습니다. 헤이마, 너 지금 어디야? 혹시 현준용 씨랑 같이 있니? 아니, 요새 바쁘다고 잘 못 만났어. 왜 그래? 아니, 그게 내가 사실 준용 씨에 대해서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지금 백화점에 와 있는데 현준용 씨가 어떤 젊고 예쁜 여자와 팔짱을 끼고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친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잊어. 틀림없어. 내가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잠시 후 휴대폰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말로 준용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아들보다도 어려 보이는 아가씨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명품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그가 골라준 것으로 보이는 값비싼 핸드백이 들려 있었지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당장 그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묻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그 사진 한 장을 들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요? 오해하지 말아요, 혜임 씨. 내 사업에 아주 중요한 투자자예요. 투자자랑 그렇게 팔짱을 끼고 다녀요? 저 여자 손에 들린 가방은 또 뭐고요? 혜임 씨, 나 좀 믿어줘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내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거든. 비위 좀 맞춰줘야 나도 먹고 살 것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돈 한 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 제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비꼬는 듯한 말투, 모든 것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마지막 자존심으로 꾹 참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원했던 것은 제가 아니라 제 돈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이 관계를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잃으면 저는 아들도 잃고 돈도 잃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초라한 늙은 여자가 될 뿐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준용 씨는 제 그런 절박한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혜임 씨, 사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 여자가 투자하기로 한 돈이 딱 1억이에요. 만약 혜임 씨가 그 돈을 나한테 투자해 준다면 난 당장 저 여자 정리하고 혜임 씨한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1억, 지금 제게는 더 이상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아들 정혁이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정혁이한테 내 돈이 있잖아. 어차피 내 돈이었으니 그 중에서 1억만 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그에게 어떤 상처를 주든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준용 씨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놀란 눈치였지만 말없이 저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넘겨주고 인연을 끊겠다던 아들에게 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준용 씨의 얼굴이 아른거려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혁아, 엄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뜸을 들이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너에게 준 돈 중에서 딱 1억만 다시 돌려주면 안 될까? 엄마가 급하게 쓸 때가 생겨서 그래.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 때문이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친구가 어려워서 빌려주려는 거야. 하지만 그런 어설픈 거짓말이 아들에게 통할 리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남자한테 갖다 주려는 거잖아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어머니께 드리겠어요? 그 돈마저 사기당하실 게 뻔한데. 사기라니. 네가 그 사람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주려는 걸 가지고. 결국 우리의 대화는 또다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애원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눈물로 호소도 해봤습니다. 어차피 내 돈이었잖아.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막아? 이젠 아니죠. 엄마를 위해서라도 절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줬으면 제 돈이죠.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과의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집안은 냉기가 흘렀고 저는 결국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내 돈을 다 가져와야겠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신고하러 간 것이지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정신 나간 짓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저는 아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늙은 어미의 재산을 가로채고 돈 한 푼 돌려주지 않는 불효자식이라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증여한 돈이 얼만데 내 돈 1억을 못 주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지요. 경찰관들은 저희 모자의 기막힌 사연에 혀를 차며 중재에 나섰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준용 씨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사랑도, 돈도, 제 인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밤새 잠 한숨 못 이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제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오더니 제 앞에 통장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1억 있어요. 가져가세요. 정혁아, 이게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돈 계좌이체하지 마세요. 현금으로 직접 찾아서 그 남자 얼굴 보고 직접 건네주세요. 그리고 오늘 그 남자한테 돈 드리면 제가 나머지 돈을 다 엄마에게 드릴게요. 뭐?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내 돈을 다 돌려주겠다고? 저는 아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주고받나요? 더군다나 그 이후에 내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니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따질 경황이 없었습니다.
돈을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으니까요. 알았어. 정혁아, 정말 고맙다. 저는 아들의 손이라도 잡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차갑게 저를 외면하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현금 1억 원을 찾았습니다. 5만 원권으로 꽉 찬 동화방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묵직한 가방을 품에 안고 준용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절로 떨려 나왔습니다. 저예요. 돈 구했어요. 1억 원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혜임 씨? 정말요? 어떻게 구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받았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예전에 들어놓았던 적금이 만기가 되었다고 둘러댔지요. 그는 제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혜임 씨,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당장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 바로 입금해줘요. 그는 무척이나 다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를 직접 만나서 이 돈을 건네주고 싶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준용 씨. 계좌이체 말고요. 우리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식사라도 해요.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점심 시내의 한적한 한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이 돈만 건네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요. 하지만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만난 그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깔끔하게 넘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며칠은 면도도 하지 않은 듯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목이 늘어난 셔츠에 구겨진 재킷을 걸치고 있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빛나던 그 젠틀하고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에 들린 돈가방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혜임 씨 오셨군요. 그 돈은...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그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임 씨, 사실 회사가 정말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며칠 밤을 새웠더니 사람이 말이 아니네요.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혜임 씨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정말 고마워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니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저는 그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잠시 다른 여자에게 기댔던 것을 모두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돈으로 그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 관계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화방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힘내요, 준용 씨. 이걸로 급한 불부터 끄세요. 그는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며 가방의 지퍼를 열어 돈을 확인했습니다. 돈다발을 보자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나는 것을 저는 그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는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우리 테이블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제 아들 정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박진태 씨, 사기 및 혼인 빙자 간음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한 남자가 준용 씨,
아니, 박진태라는 남자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거 놔. 당신들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사람은 거칠게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제 시선은 온통 발악하는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지요. 박진태라니요. 은행 지점장 출신의 현준용이 아니라 박진태라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제 머리는 도무지 상황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형사들 뒤에 서 있던 아들 정혁이가 제게 달려왔고 그 옆에 식당 입구에서 한 여자가 울면서 아들보다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다짜고짜 박진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사기꾼! 내 돈 내놔! 내 인생 물어내! 날더러 사랑한다면서 내 돈을 다 헤쳐먹어? 이 나쁜 놈아! 여자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맞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 그와 팔짱을 끼고 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형사들이 여자를 말리는 사이 박진태는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뒤집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신고한 거지? 당신이 나한테 덫을 놓은 거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증오에 찬 눈빛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지요. 형사들은 그를 거칠게 끌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끌려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며 악을 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돈으로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제 앞에 남은 것은 산산조각난 현실뿐이었습니다. 한 형사님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윤혜임 씨 맞으시죠? 저놈한테 피해 입으신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저희에게 미리 다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멍하니 서 있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혁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일단 여기서 나가요. 집에 가서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아들에게 이끌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물어볼 기운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아들은 식탁에 저를 앉혀놓고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현준용이라는 남자가 의심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의 뒷조사를 했지만 워낙 치밀한 놈이라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고요. 제가 재산을 전부 넘겨주겠다고 했을 때 아들은 그가 돈 없는 저를 버릴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가 저를 놓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엄마가 제게 1억을 달라고 경찰서까지 찾아가며 난리를 쳤을 때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상처받을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대로 뒀다가는 엄마가 더 큰 위험에 빠질 것 같아서.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돈에 눈이 먼 불효자식이라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동안 아들은 홀로 저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남자는 저를 돈으로밖에 보지 않은 사기꾼이었고,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아들은 저를 구하기 위해 악역을 자처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수치심과 미안함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밀어내고 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저를 구하기 위해 아들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정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저는 결국 아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끄끄거리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다가와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평생의 어리석음과 회한을 담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면가의 예언처럼 아들은 정말로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저를 제 아들이 온몸으로 막아서서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앓아누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지요. 눈을 감으면 박진태, 그 남자의 다정했던 얼굴과 마지막 순간의 증오에 찬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고, 눈을 뜨면 아들의 상처받은 얼굴이 아른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끄러워서 차라리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꼬박꼬박 죽을 쑤어와서는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썼고, 제가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감도 매일같이 찾아와 제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하고 의심했던 며느리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손을 잡고 과일을 깎아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걸요. 정혁 씨도 다 이해할 거예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이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태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제 어리석음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가셔야 해요, 엄마. 가셔서 저희 같은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그 사람이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셔야 돼요. 그게 엄마가 다시 일어서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경찰서까지 저와 동행해 주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와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제게 했던 달콤한 말들, 저를 위해 흘렸던 거짓 눈물, 그리고 제가 그를 위해 아들에게 저질렀던 모진 행동들까지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니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저는 박진태라는 남자에 대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습적인 혼인빙자 사기꾼이었고, 저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남편과 사별하고 외롭게 지내는 중년 여성들이 주된 범행 대상이었지요. 은행 지점장이라는 신분도, 첫사랑의 실패에 혼자 살았다는 이야기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을 5번이나 했고, 그때마다 아내들의 재산을 가로채 달아나기를 반복했던 파렴치한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재혼이라도 했다면 저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아들에 대한 미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혁아, 엄마가 너한테 넘겨줬던 재산 다시 엄마한테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다 가져. 엄마는 이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만한 상처를 주고 그 돈으로 사기꾼에게 갖다 바치려 했던 제가 다시 그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 돈은 원래 엄마 돈이에요. 저는 엄마가 다시 행복하게 사는데 그 돈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시면서요. 아들은 며칠 뒤 제 명의로 된 통장과 집문서를 다시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돈이 돌아와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될 아가씨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다니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저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남자의 사랑에 기대어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행복은 바로 제 곁에 저를 아껴주는 가족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도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호광 이라고 새겨진 제가 평생을 원망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도화살을 막아준다던 이 이름 덕분에 어쩌면 저는 더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윤혜임 이라는 제 진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찾아준 제 이름, 저는 이제야 이 이름의 주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자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그리고 정혁이의 자랑스러운 엄마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시간은 참 무심하게도 또 성실하게도 흘러갔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폭풍 같은 사건도 어느덧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사이 조금씩 옅은 흉터로 아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박진태, 그 남자는 재판에 넘겨져 결국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럿이었고 죄질이 아주 나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보다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지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에서 그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거나 못 다녔던 문화센터에 나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 뒤에서 수군거릴까봐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아들은 늘 제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엄마, 숨지 마세요.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쁜 건 그놈이지 엄마가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다니세요. 아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당당하게 행동하니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제게 액땜 한번 크게 했다 생각해라. 이제라도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다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지요. 가장 큰 변화는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난 후 우리 모자 사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애틋해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게 무뚝뚝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시시콜콜한 자기 회사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기도 하고 주말이면 엄마 바람 쐬러 갑시다라며 저를 데리고 근교로 나들이를 가주었지요. 한 번은 아들과 함께 바닷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 엄마가 그 남자 만날 때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엄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그 남자한테 뺏기는 것도 싫었지만 엄마가 상처받고 무너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모질게 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엄마. 아들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홀로 얼마나 많은 밤을 고뇌하고 아파했을까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니야, 정혁아.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어리석어서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고맙다, 아들. 엄마 지켜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용서가 우리 사이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게 되었고 그 아이 역시 저를 친정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셋이 함께 혼수를 보러 다니고 결혼식에 입을 제 한복을 고르러 다니는 시간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누군가에게 받는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거실에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어릴 적 사진부터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까지 낡은 앨범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러다 윤호광이라는 이름이 적힌 제 낡은 국민학교 졸업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 이름으로 학교 다니셨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평생을 이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걸.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이름이 나를 지켜준 것 같기도 해. 맞아요. 할머니의 깊은 뜻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앨범을 덮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원망했던 이름,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남자 복 없는 사주,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지금의 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겪었기에 저는 비로소 제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보기 좋았습니다. 평생 남편 눈치 보느라, 자식 건사하느라 제대로 꾸며볼 겨를도 없이 살아왔는데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장은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제 친구들도 모두 와서 제 손을 잡고 혜임아, 아들 장가 보내는구나. 정말 장하다. 이제야 네가 웃는 모습을 보니 나도 좋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에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늠름한 제 아들 정혁이가 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 예쁜 며느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왔지요. 저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 아이를 낳고 기르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름 때문에 놀림받을까봐 소나기라는 이름을 기어코 막아내고 정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던 날 장명가가 아들이 어머님을 구해줄 겁니다. 라고 했던 말이 새삼스레 떠올랐습니다. 그저 좋은 뜻으로 해준 덕담이려니 했는데 그 말은 정말로 제 인생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아들과 며느리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먼저 사돈댁에 가서 큰 절을 올리고 이윽고 제 앞에 와서 섰습니다. 며느리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제게 큰 절을 올리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선 아들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요. 이제 제가 평생 엄마 지켜드릴게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킨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지켜줬구나, 아들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아이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북적거리던 집이 텅 비니 갑자기 허전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이 큰 집에 저 혼자 남았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아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저녁은 챙겨 드셨어요? 혼자 계신다고 대충 드시지 말고 꼭 밥 챙겨 드세요. 사랑해요, 엄마. 그 짧은 메시지에 저는 또다시 웃음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든든한 아들이 있고 이제는 사랑스러운 딸까지 생겼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이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이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저는 두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남편과의 기억, 그리고 그 끔찍했던 기억이 묻어있는 이 집을 떠나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지요. 저는 아들네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아담한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2개의 도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윤호광과 윤혜임. 저는 윤호광 도장을 작은 상자에 넣어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렴. 그리고 윤혜임 도장을 꺼내 햇살에 비춰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이름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주말이면 아들 내외와 함께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합니다. 가끔은 혼자서 기차를 타고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윤혜임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제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까요. 황혼 재혼을 말리려던 아들 덕분에 저는 돈과 사랑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는 언제나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바로 내 아들이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